과연 구세관음상은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대표적인 백제불상인 서산마의 삼존부를 찾았다.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서산마의 삼존불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백제불상이기도 하다. 세 불상 중 중간에 있는 불상이 석가열애, 즉 부처이고 양쪽에 서 있는 것이 보살상이다. 그런데 서산마의 삼존불 중 부처의 오른쪽에 서 있는 보살상이 법룡사 몽전의 구세관음상과 유사했다. 과연 서산마의 삼존불과 구세관음상은 같은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도리 양식의 특징입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그 뺨이 더 팽창된 것 외에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주를 양손으로 감싸듯 들고 있는 모습은 백제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부유에서 출토된 백제의 금동 보살 입상. 두 불상을 비교해보면 지느러미 모양의 옷자락이 닮아있다. 옷자락을 마치 지느러미 모양처럼 표현하는 건 백제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익산 연동리에 있는 석불좌상. 이 석불에서도 구세관음상과 닮아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불상 뒤에서 불상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광배다. 백제계 장인이 만들어 백제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법룡사 석가 삼존상이다. 그리고 법룡사 구세관음상의 광배를 보자. 외형적으로 광배의 모양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광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5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배 문양을 5겹으로 나누어 장식하는 것도 백제에서 널리 유행했던 양식이다. 얼굴의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가 지느러미형이라든가 봉보주인이라든가 그 5겹의 그 광배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백제입니다. 백제. 그대로 백제 것을 그대로 번안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에 남아있는 기록대로 어쩌면 이 불상은 위덕왕이 성왕을 추모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백제 성왕 때입니다. 이때 불교 경전과 함께 많은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사찰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덕왕대에 와서는 여러 차례 이 불상을 일본으로 전해줍니다. 어쩌면 이때 이 구세관음상도 일본으로 보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이 구세관음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위덕왕이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불상이 이 구세관음상이라면 위덕왕 자신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귀중하게 모셔졌을 텐데 이런 불상이 어떻게 일본으로 전해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남아있는 기록과 또 이 불상의 양식을 통해서 이 불상이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사실과 또 위덕왕이 성왕을 추모해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백제 왕실에서는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불상을 조성하고 또 사찰을 건립하고 100명의 백성을 출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로도 이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향로에 새겨진 문양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향로의 몸체엔 한치의 틈도 없이 다양한 문양들이 장식돼 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산과 계곡 등 현실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이 64cm 높이의 향로에 모두 담겨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뚜껑에 장식돼 있는 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새는 턱 아래에 작은 알을 끼고 있다. 그리고 발 아래엔 좀 더 큰 알이 놓여 있다. 이 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백제의 건국 신화와 관련이 있다. 백제를 건국한 왕은 온조.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졸본 땅의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다. 즉,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아들이다. 그런데 주몽의 첫째 아들이 부여에서 내려와 태자가 되자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건국한다. 즉, 백제를 건국한 왕 온조의 아버지는 고구려의 주몽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주몽의 탄생 설화를 보면 알이 등장한다. 햇빛이 비추자 태기가 있어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알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주몽이란 것이다. 학계에선 대향로에 새겨진 알은 바로 이 주몽의 탄생 설화를 상징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건 백제의 뿌리가 부여란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 땅에 이르러 고구려를 건국했고, 그리고 주몽의 아들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하해 백제를 건국했다. 즉, 백제의 뿌리는 부여인 것이다. 이러한 부여의 전통을 유난히 강조했던 왕이 바로 성왕이다. 무령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성왕은 왕위에 오른 지 16년이 되던 해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친다. 부여의 후손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그 백제 왕실의 그 성씨가 부여씨 아닙니까? 부여씨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바로 부여 땅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여적인 전통, 또 부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위상, 이런 것을 이제 백제가 계승했다는 것을 내세우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고구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종주국 행세를 하면서 이제 동북아시아의 그 정치 정세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백제 성왕의 장대한 뜻이랄까, 이상, 이런 것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왕의 의지는 또 다른 문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로 뚜껑에 있는 새의 발 부분을 보자. 다리 뒤쪽에 선명히 보이는 것이 흔히 닭의 다리에서 볼 수 있는 며느리 발톱이다. 이렇듯 며느리 발톱을 가지고 있는 새는 고분벽화의 사신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신도는 동서남북 각 방위를 수호하는 동물을 그린 것인데, 동쪽엔 청룡, 북쪽엔 현무, 서쪽엔 백호, 그리고 남쪽엔 주작이 그려져 있다. 주작은 남쪽을 수호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그런데 주작의 발 부분을 보면 향로 뚜껑에 새겨진 새와 똑같은 모양의 며느리 발톱이 있다. 이런 모습은 강서 중묘에 그려져 있는 주작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향로의 뚜껑에 있는 새는 바로 주작인 것이다.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을 이제 그 지켜주는 방위신이 아니겠습니까? 백제는 이제 538년에 성왕이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고쳤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남쪽이라고 하는 방위관념이 유독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이제 이 금동향로의 꼭대기에 있는 이제 새를 주작이라고 봤을 때 바로 남쪽이라는 관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상징적인 세계가 부여 건국사라고 할 때 이것은 부여적인 전통의 어떤 강조하고 이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대향로의 몸체에 새겨진 수많은 문양에서도 성왕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향로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산과 계곡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새겨져 있다. 향로의 몸체 부분을 펼쳐서 보면 연기 구멍이 보이는데 한 열에 5개씩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5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 건 이것만이 아니다. 검은고 북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다양한 자태의 새, 그리고 산봉우리, 모두가 5개다. 왜 이렇게 오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 것일까? 이것은 부여적인 어떤 전통일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백제의 그 뿌리가 되는 이제 부여에서는 5라는 숫자를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사회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같은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제 성왕이 사비성으로 전도한 다음에 수도를 5개 부로 나누고 지방을 5개 방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이 5라는 숫자는 부여족하고 긴밀한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이제 숫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금동 대향로에도 보면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5라는 숫자가 이제 딱 그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런 배치 관계가 이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를 사비로 옮긴 성왕은 수도와 지방의 행정 체제를 새로이 정비했다. 수도인 사비성은 이렇게 5부로 나누었고 지방 행정 체제도 5방으로 바꾸었다. 이렇듯 백제 성왕의 의지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백제 금동 대향로. 바로 성왕의 뜻을 기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 향로엔 백제 중흥을 꿈꾸었던 성왕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사찰에서 이 성왕의 의지가 담겨 있는 향로가 발견됐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향로 역시 백제 왕실에서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위덕왕은 이 성왕을 추모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정성을 들인 걸까요? 어찌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추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덕왕이 조성했던 불상이나 사찰 그리고 향로는 누가 봐도 예스럽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향로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적지 않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의문들을 더욱더 짙게 해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 여창.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출가해서 승려가 되려고 했다. 그러자 백성과 신하들이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어느 나라에 넘겨주려고 그러느냐며 반대했다. 자, 이 기록에 의하면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기 위해서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승려가 되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위덕왕은 이토록 아버지 성왕을 추모하려고 애썼던 것일까요? 성왕과 그의 아들 위덕왕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농촌 마을. 이곳에 성왕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다. 마을을 따라 흐르는 계곡. 구진벼루라 불리는 이곳에서 성왕이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한다. 성왕은 왜 사비성이 아닌 이곳 옥천 계곡에서 숨을 거둔 것일까?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백제 성왕이 그 아들 여창을 고리산성에서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구진배로 이 영역내를 통과하다가 이 지점에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왕은 아들 창을 만나러 관산성으로 가다가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당시 성왕의 아들 창이 있었다는 관산성은 성왕이 숨을 거둔 곳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곳이다. 유적지 조사를 했던 성주탁 교수와 함께 산 정상에 올랐다. 이곳이 백제시대 고리산군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의 고리산군이 그것이 한자화돼서 된 것이 고리환자 환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관자로 이렇게 또 표현해서 관산성으로 관산군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서 나려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자연 활성을 가지고 실제 산 정상엔 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돌을 깨진 돌 그대로 가지고서 그대로 잘 다듬지 아니하고 그냥 싼 겁니다. 대부분 무너져 내리고 일부만 남아 있지만 큰 돌을 켜켜이 쌓아 올린 것이 분명 성의 흔적이다. 그리고 산성 안엔 백제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새끼 줄무늬가 선명한 백제 토기다. 예, 요 산악근 줄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성문토구로 이렇게 학계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끈 모양의 네네네. 문제가 있다. 네네. 요거는 그럼 백제계. 예, 백제기 보통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산성은 어떤 성이길래 성왕의 아들 창이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 산 정상에서 내려보면 이곳엔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국도와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가 모두 모여 있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유일한 통로, 즉 삼국시대 이곳은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였던 것이다. 이것이 아주 교통의 중심입니다. 호서 지방과 이 경상도로 통하는 길목은 요밖에 없습니다. 백제 웅진 시대부터 지금까지 나려오도록 이것이 아주 국도의 아주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능선은 백제 시대 때의 국경선이다. 신라하고 백제의 국경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교통의 요충지요. 군사적 전략 지역입니다. 당시 성왕의 아들 창이 있었던 관산성은 신라와 접해 있는 최전선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엔 관산성 외에 또 다른 백제의 성들이 있었다. 산능선을 따라 봉우리마다 성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5개였다. 그렇다면 당시 성왕의 아들 창은 왜 이렇게 최전선에 나와 있었던 것일까? 551년 백제는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한다. 이때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년 뒤 신라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고 만다. 예기치 못했던 신라의 배신 행위를 놓고 백제 조정에선 논란이 벌어졌다. 이때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인물이 창이었다. 그러나 이 왕자 여창은 그러한 온건론자들 강하게 질타합니다. 왜 겁이 많으냐? 겁이 많.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이 신라 공격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죠. 성왕은 이런 아들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켰죠. 드디어 554년 성왕의 아들 창은 가야군까지 동원해 관산성으로 진격했다. 백제의 기습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초반 백제의 공격에 참패를 당했던 신라가 신라 전역에서 군대를 동원했고 554년 관산성에서는 백제와 가야 연합군 그리고 신라군 간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 성왕은 호위병 50명만을 이끌고 관산성으로 향한다.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아들 창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수한 신라군은 백제 성왕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성왕이 나타나자 기습 공격을 해 성왕을 사로잡았다. 이때 성왕을 잡은 사람은 고간 도도. 그는 노비 출신의 장수였다. 일본 서기엔 당시 성왕이 어떻게 마지막 숨을 거뒀는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도도가 머리를 베겠다고 하자 성왕은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한다. 도도가 다시 우리 국법엔 노비의 손으로 왕의 머리를 칠 수 있다고 맞서자 성왕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을 베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그렇게 신라 노비가 휘두른 칼에 백제 성왕은 쓰러지고 만다. 전쟁을 적극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도 자신이었고, 또 자기를 위로하러 오려고 했던 아버지가 결국은 자기 때문에 신라군의 포로로 되졌고, 또 그래서 이제 시체마저 온전하게 수습하지 못한 이런 것, 이것들이 전부 이제 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간절한 추모, 이런 마음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강하게, 다른 어떤 그 아들보다도 더 강하게 우러나지 않았을까. 성왕의 죽음으로 백제는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그리고 아버지 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위덕왕. 그가 아버지 성왕을 그리며 만든 것이 바로 이 백제 금동대향로가 아닐까. 성왕의 시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 신라군이 성왕의 시신을 구덩이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곳에다 아무렇게나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왕의 몸은 백제, 그리고 머리는 신라 경주로 가지고 가서 이 관청 계단 아래다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대신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이 성왕의 머리를 밟고 다녔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성왕은 그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그 성왕의 최후가 비참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위를 버리고 승려가 되려고 했지만은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 태자의 신분이었기에 그것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덕왕이 어떤 심정으로 사찰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고 또 향로를 만들었는지 15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0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낸 백제 금동대향로. 이 향로에는 백제 중흥을 꿈꿔왔던 성왕의 꿈과 좌절이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왕의 비참한 최후를 감당해내야만 했던 위덕왕의 애달픈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백제 금동대향로는 백제 위덕왕이 스스로를 불효자라 여기며 써내려간 사부곡인 것입니다.